네, 이번 세션 마지막 발표로 서울대 서양사학과의 이두학 교수님께서 한국에서의 서양과학사 관계 맺기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화면이 하얗죠. 네. 보는 사람들은 선생님. 그렇구나. 제 방금 소개받은 그 이두갑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여튼 오늘 먼저 그 학회 60주년을 맞아서 어려운 시기에도 이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시는 이 문재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저에게 이제 서양과학사, 한국에서의 서양과학사 연구 현황, 앞으로의 미래를 성찰해 볼 기회를 주신 임종태, 박민아 두 선생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서 그 써온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연은 한국에서 서양과학사를 교육하고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국의 학계 그리고 이제 서양과학사에 대한 한국 사회와 대중의 요구 사이의 관계에서 즉 관계 맺기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간략히 논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에서는 이제 한국과학사학회 60주년을 맞이해서 서양과학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기반 정도가 될 수 있는 저의 몇 가지 문제의식들을 이제 공유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과학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짧은 경험과 문제의식에 기반한 그 측면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시간 제약상 그동안 이제 한국 과학사학회가 걸어온 길을 온전히 돌이켜보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돌이켜 보면은 한국에서 서양과학사 교육과 연구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한국 과학사 학계 전체의 이제 독자적인 학문 기반을 쌓고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토대 쌓기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이제 다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과학사는 이제 한국에서 서양과학사라든 한국과학사라든 동양을 하던 서양을 하던 전통을 하던 현대를 하건 그 중거틀로서 1차적인 기능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되고 교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사 협동 과정에 이제 초기 석사 논문들은 이제 주로 서양과학사를 통해서 이제 그 서양과학사를 중심으로 이제 석사 논문들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그 박사 학위를 쓰기 위한 다양한 박사 논자시 문제들 이런 것들 제도와 문제 자체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미국의 여러 대학들 제가 이제 좀 더 부지런했으면 자료들을 보여주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하버드, 프린스턴, 존스 홉킨스 이런 대학들에서 실제로 그 이루어지는 그 박사 논문 자격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그 여기에서도 그 문제들을 했다 그런 방식의 이제 교육을 수행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서양과학사 교육의 초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미국 대학에 방문 학생으로 직접 가서 연구할 수 있는 경험을 누리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에 대다수 과학사학회에서 이제 논의된 그 서양과학사 논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서울대 과사철 협동 과정에서 석사 박사를 박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얻은 결과에 바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과학사학회지 79년 이제 1월호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박성래 선생님의 논문을 대표로 대부분의 이제 논문들이 한국과학사에 관한 논문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86년 8권 과학사학회 86년 8권쯤에 다시 말해서 이제 과사철에서 한 1회 협동과정 졸업생들이 나올 즈음에는 이제 서양과학사 논문들이 이제 학회지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명시 선생님의 윌리엄 길버트에 관한 논문, 그리고 홍성우 선생님의 마이클 패러데이에 관한 논문, 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후에도 석사 논문들은 이제 서양과학사 논문을 가급적 권하는 분위기였던지 대부분 이제 서양과학사 논문들이었고요. 아까 그 한국과학사에서 발표를 하신 김금배 선생님이 제가 그 찾아본 바로는 이제 처음으로 서양과학사가 아닌
한국과학사 주제로 이제 논문을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또 당시에 유학을 가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유학 후 귀국한 선생님들이 논문을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학회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일례로 이제 뭐 김기훈 선생님이 86년 8월권에 뭐 퀴비의 화석에 관련된 자연사 연구, 그리고 이제 김명자 선생님이 뭐 그리스 의술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와 생물학적인 성격, 뭐 이런 주제들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6년 이후에 이제 과학사학회 혹은 이제 학회지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특징을 일단 살펴보면요. 무엇보다도 이제 개별 분과 학문들, 흔히 저희가 부르는 뭐 물리학사, 생물학사 이런 분과 학문 내에서의 특정 과학의 개념적 변화에 주목한 그런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87년 뭐 과학사학회지 9권에 성영권 선생님의 뭐 헤론의 뉴메티카에 대한 연구, 그 송희진 선생님의 스티븐 헤일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뭐 인경순 선생님의 운동 개념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논문들, 이런 것들이 이런 당시의 그 과학사 주요 문제의식들을 보여주는 서양 과학사를 하시는 분들의 주요 문제의식들을 보여주는 논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과학사학회 논문 당시 이제 뭐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적 외적 과학사의 구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합하려는 시도들, 다시 말해서 그 과학 개념의 변화 혹은 뭐 혁신들을 보다 폭넓은 뭐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위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한국과학사 학계에서 이제 서양 과학사를 연구했던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논문들도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뭐 학회지에 실린 박영욱 선생님의 윌리엄 버클랜드의 지질학과 뭐 자연 신학에 관한 연구, 김동원 선생님의 뭐 캐빈디시 연구소에 관한 논문, 그리고 이제 94년에 출판된 송선수 선생님의 뭐 테일러리즘에 대한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개념사와 당대 이제 뭐 문화사, 지성사, 뭐 노동사들과 들의 맥락에서 이제 과학사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던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약간 그 한국 초기, 그러니까 한국 과학사학계 초기 서양 과학사 사실은 연구와 교육이 이제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던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파트는 사실 그 앞에 그 세 분들이 한국 과학사, 특히 뭐 근현대, 전통시대, 그리고 기술사 영역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서양 과학사가 이제 한국에서 과학사 연구란 어떤 것인지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 연구의 토대를 이제 마련해 주었다면은 뭐 그런 거에 당연한 이제 결과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의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이슈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준거 틀로 서양 과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서양 과학사 연구들이 지녔던 핵심적이고 이제 다양한 문제 의식들, 뭐 서양에서 나타난 뭐 근대 과학의 특징과 그 발전 과정, 그리고 뭐 사회 속에서의 과학의 역할에 대한 이해, 이제 근대 국가에서의 과학의 사회 경제적 이용에 대한 뭐 관련된 이제 다양한 과학 정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이제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부딪혔던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이제 관련이 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데 이제 분석 틀을 어떻게 보면 제공해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특히 뭐 이제 한국에서 논의된 전통시대 과학사의 그 관련된 문제들, 뭐 근대 과학의 부재 문제, 와이나 퀘스천이라든지 전통사에서의 과학의 위치, 뭐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제국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뭐 정치 권력과 과학기술 정책관의 관계, 이런 그 다양한 그 한국 과학사의 여러 문제와 논의들 속에서 논의들의 이제 기반을 서양 과학사가 이제 마련해 주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과학사를 학문적으로 성숙시켰던 17세기 근대과학 혁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그리고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 과학 지식의 지위와 그 역할을 논의하는 이제 기반이 되었고요. 18세기 계몽사조기의 과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그리고 19세기 서양에서의 뭐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의 산업의 이용과 발달, 그리고 20세기 뭐 거대 과학의 등장이라든지 과학과 기업, 대학의 관계의 변화라든지 과학 기술의 상업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해 주는데 중요한 이제 근거틀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양 과학사 연구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서양과 이제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지, 혹은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독특한 문제의식과 논의들을 통해서 다른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과학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제 줄이려고 해서요. 뭐 일례로 이제 뭐 이은경, 송성수 선생님과 같이 이제 원래는 이제 서양 과학사를 전공을 했던 분들 학예를 받았지만 이제 이후에 뭐 한국의 여성과학자, 뭐 기술 정책, 혁신 정책으로 이제 학문적 관심사를 전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가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서양 과학사가 뭐 여러 가지 그 분야들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문화로서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지닌 이들, 특히 뭐 대중과학이라든지 과학의 진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지적 문화적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논의를 추구하는 이제 학계와는 달리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제 과학자들의 전기, 과학 교과서, 뭐 과학과 예술의 관계, 과학 박물관 이런 것들, 이런 그 과학 문화 일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는 이제 서양 과학의 발전 과정과 개별 과학자들의 성취, 뭐 아인슈타인의 다윈의 성취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과학사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였고요. 학회지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신지은 선생의 뭐 익스플로토리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이제 과학 박물관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학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한국 과학사학계가 뭐 취약했었기 때문에 학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분야의 발전과 정착화에 더 시급한 과제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 사회적 중요성, 그리고 그 수요에 비해서 이제 대중과 과학 문화, 그리고 이제 과학 교육과 같은 분야들에서 이제 서양 과학사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많이 강조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는 과학사 분야가 제도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저변이 넓어졌기에 이 분야에 이제 제가 얘기한 그 문화로서의 과학 분야에 서양 과학사가 기여할 부분이 이제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몇 분 정도를 더 쓴다는 생각하에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1세기 뭐 흔히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뭐 한국과 서양의 역사적 상호작용과 접점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로 이제 점차 사실은 학문적인 관심사가 변해가는 시기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양 과학사가 뭐 한국에서 과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여러 학문 공동체들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서양 과학사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과학에 대한 사회적, 정체적, 문화적 함의들을 논의하는데 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한국 과학사 학계의 특징을 잠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가 거의 이제 7년이 돼가는데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과학사학계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한국 과학사, 특히 이제 근현대 한국 과학사, 그리고 이제 한국 사례에 바탕한 STS 연구의 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기제에는 이제 학문으로서의 과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학 기술의 사회적 함의, 그리고 이제 과학 정책과 같은 문제로의 관심이 변화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학, 인류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의 증가, 그리고 이제 사료를 포함해서 이제 국내 자료를 접근하기 훨씬 용이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중층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보면 한국 과학사가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기반을 획득했고 한국 사회에서의 과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이제 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서양 과학사 연구와 교육이 뭐 한국 사회에서 과학의 위치와 영향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했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발표 초기에 얘기 드렸듯이 이제 서양 과학사가 그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학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정체성을 찾아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서양 과학사, 현재 이제 서양 과학사는
뭐 한국과학사 및 한국 STS 연구들과 이제 어떤 관계 맺기를 뭐 시도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시기가 이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국과학사 학계의 학문의 수준이나 논의의 중거트를 마련해주는 측면에서 서양과학사 연구가 뭐 일정 정도 그 작용을 했고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제 한국과학사 내에서 이제 서양과학사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특히 뭐 세계화 시대에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받을 시간을 조금 써서 그 제 생각에 한 뭐 두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화 시대의 서양과 동양을 뭐 구분해서 연구 분야의 벽을 나누는 것보다 서로의 상호작용, 차이점들을 구분하는 연구들의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는 뭐 연구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과학과 제국주의 연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과 제국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과학의 확대 그리고 이제 식민지 개척 사이에 뭐 상호작용에 주목을 하면서 식민지 관점에서 서양 과학의 발달을 이제 새롭게 재해석하는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구 사회가 이제 과학의 위치와 서구 사회가 이제 과학의 위치와 역할에 어떻게 보면 부여했던 다양한 가치들을 재해석하고 뭐 비판적으로 그 권위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서양과학사 연구를 할 때 이런 모델들을 생각을 해서 뭐 단지 한국과학사 논의의 기반이 아니라 한국 사회 여러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국과학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서양과학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할 수 있는 뭐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뭐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뭐 상호 교류 가능성들은 이제 뭐 동아시아 STS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제 서구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사례에 적용시키는 시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또 이에 기반해서 이제 사실은 STS 분야는 이론적 기여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이론적 기여를 뭐 서양과학사 STS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과학사 연구자 혹은 뭐 STS 연구자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사례를 통해서 뭐 위험, 생명과학, 환경, 과학기술과 법 영역 이런 그 다양한 STS 영역에서 비교사적인 접근을 취해서 새로운 뭐 연구 경향을 뭐 개척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구 중심의 STS 논의에 뭐 새로운 이론적인 함의를 뭐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뭐 세 번째는 서양과학사 연구의 중요성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학계에 기본적으로 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분야가 이제 서양과학사,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문의 폭, 다양성, 그리고 이제 그 분야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양과학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법론적인 혁신, 뭐 사료와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이제 뭐 과학과 젠더, 과학과 환경, 뭐 과학과 예술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논의하는 다양한 그 방법론의 혁신들, 이론적인 혁신들을 그 많이 이제 서양 과학사 분야 학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 흥미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서 뭐 한국에서 서양과학사 연구의 뭐 발전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의 그 서양과학사 연구의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랫동안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넘어가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끝나는 걸로. 네, 온라인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조금만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하나만 이상원 질문을 선생님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만 이제 드리자면은 말씀해 주셨던 그 서양과학사의 관계맺기 정체성이라는 게 맞으면 서양과학에 속해 있지 않은 어떤 나라라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한국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의 서양과학사의 의미도 비슷할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보편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또 한국에서의 그런 서양과학사의 그런 정체성 혹은 의미가 혹시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혹시 짚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서구 사회를 벗어나는 나라들에서 이제 과학사 연구를 했을 때 많은 경우가 뭐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기들 아무래도 자국 중심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제국주의의 그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나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과학과 제국주의에 훨씬 더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인도나 뭐 호주나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일본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구라고 부르기에는 좀 다른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다른 문제의식으로 그 뭐 식민지 시기 전후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른 문제의식에 하에서 뭐 제기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특징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비서구 나라의 과학사 연구에서는 찾아보기는 약간 어려운 특징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지난 60년 앞으로 60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